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은 현충일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빨간 날 모셔서 죄송합니다. 현충일인데 꼭 두 분을 모셔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가 동해로 꽝꽝 네 8발을 쏘았습니다. 8발을 쏘았다. 8발입니까? 8방입니까? 8발이 맞습니다. 발이 맞습니까? 왜 발이 맞습니까? 발사 발입니까? 한 방 두 방 아니고요? 네, 그건 속어죠. 속어입니까? 예. 어렸을 때 몇 방 쏘았다 이렇게. 예. 8발을 쏘았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미사일 대응에 대한 맞불 대응, 맞불 사격인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예, 북한이 어제 그 8발 네. 발사했죠. 네.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심했겠죠. 고심해서 8발을 같이 발사했는데 첫째는 그 우리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북한과 국내외에 좀 전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뭐 미상의 발사체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미사일 발사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싶었고 그 메시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발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이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비슷한 유사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응 사격도 일정 수준 필요합니다만 대응 사격 이외에 북한이 발사 의지를 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수단. 예를 들면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재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이 더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발사 의지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종대 의원님. 예, 그런데 이번에 8발 발사는 이제 한국이 7발, 미군이 1발 해가지고 했는데 이 8발은 북한의 발사 수량에 맡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여타 분야 예컨대 심리전이라든가 확성기 방송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이건 비례성의 원칙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시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할 거냐 앞으로. 네.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북한 못지않게 아니 북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이미 하고 있고 네. 또 북한이 앞으로 장거리 단거리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사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즉흥태세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그대로 맞대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것도 또 역시 상당히 어떤 그 의지는 보여주는 데 반해 가지고 우리 부담은 큰 것이다. 결국 필요할 때 정확한 대응, 진중하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대응 좀 이런 식의 뭔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효과가 우선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도 한번 또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때는 김정대 의원 이야기처럼 이렇게 비례성의 원칙에 있어서 같은 수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도 더 발사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과 방안 또 대응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되지. 지금은 우선 근데 그런 방안이 그런 대응 방안이 뾰족한 게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또 심리전 대응하자 뭐 확성기 방송하자 이게 2015년 대응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이게 긴장을 좀 에스컬레이션 시킨다는 이런 비판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에서 같은 수량으로 대응하는 이 부분을 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예. 한미 연합훈련 했습니다. 해군이. 그걸 보고 지금 미사일을 쏜 겁니까? 타이밍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무렵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목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북한 스스로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때 미사일 쐈습니까? 한미연합훈련 때는 미사일 발사를 안 했습니까? 예, 네. 실사기 훈련 포는 쏘죠. 그럼요. 포는 쏘는데 아무튼 한미연합훈련의 목적, 한미연합
한미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북한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그게 기죽지 않겠다. 네. 이런 의지를 담아냈다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타협은 없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강대강 이제 멈춰야 된다. 북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김종대 의원님? 글쎄요, 외교 안보는 항상 타협책을 마련하면서 강경책도 구사하는 거거든요. 네. 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굴종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손에는 등등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네, 다른 한 손으로는 대화에 손짓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이렇게 어떤 그 전략은 균형과 또 어떤 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갖춰져야 되고 이게 국가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일 쉬운 대응이 강대강이죠. 예, 그대로 날라오는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의지로서는 일단은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북한을 어떤 평화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전략도 나오는 것이지 우선은 직자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쏠 때마다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보기에는 좋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냐 이런 점에서 전략은 고차원적인 정치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강대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 점에는 맞지 않아요. 강대강이라면 양비론적 입장이거든요. 먼저 미사일 발사 북한도 나쁘고 거기에 비례성 원칙에서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잘못했다. 이런 양비론적 입장이죠. 이런 거면 양비론적 입장을 내놓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로 계속 북한을 잘못 길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를 내에 대한 사면권을 주는 거예요. 사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 시점 북한 도발하지 마라. 여야를 넘어서서 북한 미사일 도발 그만하라. 이런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여야가 지금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방위비 많이 쓰고 그리고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규탄했죠. 북한이 지금 어제 8발 쏘고 우리가 대응 발사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대강으로 가는 거 그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네. 72비를 가르자면 북한이 먼저 도발한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라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쨌든 뭐 공산 세력이 추가됐다. 이제 뭐 저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핵우산을 핵에서 핵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표현을 자꾸 성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추념사도 사실 공산 세력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네. 이런 표현을 더 정확하게 했다. 뭐 이거를 어쩌면은 자기 성과로 인식한다면은 전 뭐 그렇게는 이해는 합니다만. 아니 그럼 북한을 공산 세력이라고 하지 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흡연구역을 담배 피는 장소다. 이런 정도 표현 바꾼 의미로는 전 봅니다. 네. 그런데 현충원에 이제 우리가 추념사를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해야 될 대상을 세 부분으로 조금 구별을 지었어요. 첫째는 그 항일 애국 했던 분들 그리고 6.25 때 순직한 분들 네. 또 그 위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신한 공무원들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오늘 그 현충원은 사실 18만 1,002 정도의 우리가 애국 묘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6.25 때 순직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북한뿐만 아니라 6.25 때는 분명히 공산 세력과 자유진영이 싸워서 공산 세력에서 순직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소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공산 세력에 의해서 순직한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추념하는 이것을 직접 표현으로 그런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가장 그 안보의 지금 메인 이슈라고 네, 저는 생각을 언제 할 해요. 것인가. 네, 사실 이 전술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도 섞어서 쏜다거나 네. 동시다발적으로 쏜다거나 이런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보자는 거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그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이러면 어떤 그 핵실험의 효과도 상당히 증폭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고 더군다나 북한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요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안 되고 있고 또 중국 러시아가 편들어주고 신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핵실험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도 본인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끌려가지가 않고 우리가 진중하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6번 정도 핵실험하면 핵탄두 개발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핵탄두 디바이스 개발은 끝났고 거기 또 다양한 투발 수단들 미사일 개발은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과시했기 때문에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핵 강대국이라는 입장을 북한이 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7차 핵실험 뭐냐? 진짜 우리는 핵 강대국인 걸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주다가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 핵을 가진 국가끼리 협상하겠다. 미국하고 군축 협상, 핵 군축 협상하겠다. 네. 미국 상대하지 대한민국하고 상대해서 한반도 질서, 동북아 질서를 논하지 않겠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은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7차 핵실험 할 것 같죠. 네, 할 것 같은데 이게 6월 하순이냐 7월 초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치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단순히 핵 강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핵을 성숙된 어떤 핵 전력을 갖는다. 이런 단계에서 그 핵의 운용 능력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어쩌면은 다양한 투발 수단을 한꺼번에 보여준다면은 우리로서는 뭐부터 방어를 해야 될지 이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느 것이 우선적인 방이냐 또 한꺼번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안보 비용을 대한민국에 부과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핵실험은 과거에 핵을 완성하기 위한 핵실험과 달리 대한민국에 초래하는 안보 비용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대비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대비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이게 북한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NPT 체제에서 67년 이후에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핵 보유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외교 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를 발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미사일이라든지 폭격기가 발사하는 그 지점을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는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네. 이것이 가장 큰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발사됐을 때 이것을 공중에서 인터셉트돼서 요격시키는 능력,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가 군은 이 핵의 전술적 사용 능력에 대비를 철저히 가야 된다. 외교적으로는 평화적으로 또 해결할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핵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혼자 안 되니까 미국과 힘을 합해서 하는 확장 억지 정책이고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국면이. 네, 걱정돼요. 또 8발을 쏘았다고 또 이쪽에서 8발 쏘았고 또 저쪽에서 강으로 나오면 여기서 걱정됩니다. 네, 걱정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네. 그 도시 보건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저는 타이밍상 지방선거 끝내고 그리 갔고 그것이 보통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그 외국에 방문할 때는 대통령실과 또 청와대죠. 대통령실과 또 외교부 예. 또 당내 지도자가 상당히 조율돼서 이렇게 간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율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국회 우리 부의장 정진석 의원이 네.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서 자기 정치한다고 뭐라고 했죠. 예. 한마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집권 여당 대표가 외유를 갈 때 이거는 당내 지도자들 또 대통령실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거기 가서 일정들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할 텐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또 이 부분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냐.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핵실험, 미사일 시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이 한반도 지정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안보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 안보리가 식물위원회가 돼버리고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얼마나 신중히 했습니까? 네. 그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중해야죠. 예, 한반도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잖아요. 그건 이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안보가 우선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가지고 재건 사업까지 지금 얘기를 한다. 그 전쟁 중에 한참 뒤에 얘기를. 저는 이거 좀 뭔가 순서도 이상하고 의도도 그렇고 방법도 좀 이상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가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입장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앞으로 안보 지원 문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앞서 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자체보다도 우리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이 국제제재 효과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나진에 러시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도모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을 앞에 두고 이랬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여당 대표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신중한 외교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 네. 네. 외교 국방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때 지금 가신 거는 맞아요. 맞죠. 지금 이제 물론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네. 우크라이나 미국과 나토 입장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권당의 대표가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 좀 뭐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것은 정말 당 정청이 잘 조율돼 갖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갑자기 네. 집권당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황스러운 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거기에다 재건 안정화 사업 얘기한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연불보단 제밥에 관심을 자꾸 보이는 것처럼 그러게요. 비춰지는 거지. 그것도 좀 사실 이제 부적절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엔 여당의 당론 설정이 우선이다. 네. 가는 것보다는 아니, 그 당에서도 지금 집단 지성을 비판하잖아요. 만드는 게 우선이다. 아, 이 네. 부분은 좀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대통령실 이전 잘 되고 있습니까? 이사 잘 가고 있어요. 국방부 합참 이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점점 착착 정리되어서 네. 이제 보통 지금 5층에서 집무를 하고 있는데 2층에 대한 대통령 1집무실이 되겠죠. 19일까지 마무리된답니다. 마무리된다고 이사를 한다 그러고. 국방부는요? 국방부는 지금 뭐 약간 분산되어 있는데서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진행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합참 이런 문제는 좀 장기적 검토 사항이고요. 우선은 대통령실이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또 대통령 이전에 따라서 청와대에 관람 게 굉장히 많아져서 이전 효과도 뭐 좋은 걸로 이렇게. 국방부 합참 괜찮습니까? 네, 국방부 합참은 이제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불똥이 국방부 합참에서 지금 미군 쪽으로 튀어버렸어요. 미군 기지가 또 그러니까 들어온다면서요? 이게 지금 용산 공원 조성, 네. 대통령 집무실과 미군 잔류기지 이렇게 엮여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국방부 합참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환경정화 비용, 또 잔류부지를 나가라고 했을 때 대체 부지 제공. 네. 예, 이거 다 뭐 몇천억씩 입만 열면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가 현판식 하기도 전에 이전이 먼저 결정되고 했을 때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야 우리 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미군들 잔류부지 문제 이런 것들은 치외법권에 존재하고 있고 네. 또 설령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땅속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요거는 건드리지 않기로 이면 합의까지 맺어져 있으니. 그리고 이사 갈 때 그냥 가겠어요. 이사비 내놓으라고 하겠죠. 아니 글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미군의 잔류부지가 한 3만 평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동거가 되게 되면은 우리 치외법권 지역이 대통령실 담장으로 맞대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실하고 이게 지금 문제지. 미군 기지하고 붙어서 살아야 됩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제가 있을 때도 업무를 많이 다뤘습니다만. 아, 그래요? 팽택에 미군 기지를 옮길 때 그 이사 네. 비용이라든지 비용들을 우리가 정부가 부담을 했죠. 부담을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미군들이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필수 잔류 시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드래곤 호텔과 또 몇몇 네. 군사적 연락사무소. 몇 개 필수 잔류 시설이 평수가 좀 약간씩 신축적이었어요. 조금 몇만 표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호텔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 미군 측 입장을 보면은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출장 온 미군 장병을 위한 여러 숙소가 필요하죠. 동령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 잔류 시설의 규모와 또 시설 이전과 이런 부분은 이 청와대 이전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계속 협상해왔던 주제고 또 협상을 해왔던 바탕에 다시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될 문제지 새로 돌출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돌출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먼저 해놓고 네. 이제 이 문제를 뒤에 가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류부지도 대체 부지를 줘서 더 내보내든가. 예. 아니면은 다른 조건 제시를 해야 되는 새로운 협상의 국면이 열리고 있다. 지금은 국면이 바뀌고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용산은 이제 10월 그 임시개장으로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이옥신 벤젠 그 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두 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군인들이 대통령실이나 뭐 청와대나 그다음에 뭐 각 장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군 출신들. 군 출신들이. 네. 군 출신들이 가만히 있다가 뭐 국토부 장관도 가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문체부 장관도 가고 대사도 가고. 대사도 다 많이 했죠. 군인 출신들은 일사불란하다고 또 명령 체계 잘하고 또 그다음에 부하들 다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 다 이렇게 정치에 일선에 배치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 인터넷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이 원래 미국에서 개발한 통신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행정 기술의 가장 선진화된 행정 기술을 경험하고 조직 관리 경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이 앞섰습니다. 앞서기 군이 그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기업이 앞서죠. 네. 기업이 앞서고 있고 이런 민간이. 시대적인 어떤 여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70년대까지는 군 경험이 군이 여러 가지 행정 기술, 행정 노하우가 앞섰다. 앞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통일되지 않나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뭐 백성주 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검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건 시대 역행입니다. 검사보다도 민간인들이 조금 더 문민 통제의 어떤 원리에 맞게 이 군과 검사들은 문민으로 세력의 합법적인 권력의 어떤 통제를 받는 집단인데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또 하나의 어떤 정권의 조금 어떤 편중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검사가 뭐 민간보다 더 앞서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검사는 제가 검사들 많이 안 만나보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검사가 민간 분야에 비해서 뭐 또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데는 아무래도 그 직업적으로 그건 전문가들이죠. 그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또 조사하고 수사하는 예, 데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검사가 그 여러 가지 이 행정 전 분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뭐 일시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우리 전체 다양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그분들 모두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죠. 이거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보건정책 수립하는 거 아니고 교사가 교육정책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정책을 주도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김종대 두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